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첫날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사업장에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1,253곳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16차례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셀프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잡고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승용차 개별 서비스 인하도 연장하고 도시 지역 숙박 공유의 내국인 이용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합의한 사실이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국제부문 올해 좋은 일 1위에 올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것도 스포츠 부문 올해 좋은 일 첫 뉴스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 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 첫날 새벽부터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주택가 이면도로에 SUV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파손된 가드레일과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지나던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자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첫날부터 계속됐습니다. 달리는 차량 블랙박스에 시뻘건 불길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의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소방서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성북구 북부간선도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고 방음벽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전국 사업장에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장 화재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대응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른바 셀프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해도 이를 제3자가 마음대로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어제까지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을 누군가 원치 않게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6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달러가 매우 강세이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었고 중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상황에서 연준이 또 한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기준금리 인상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닌데 연준이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말하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현지 시각 17일 푸시 100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1.05% 내린 6,773.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도 1.11%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 역시 0.86% 빠졌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도 0.94% 내렸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표결이 다음 달 중순 이뤄집니다.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각 17일 하원에 출석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의 승인 투표가 토론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는 늦어도 다음 달 21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지난 11일 오후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 표결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연간 2.6%에서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은 2.6에서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0만 명, 내년에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YTN에 출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선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YTN 스튜디오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종 경제연구소보다 높게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네. 정책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내내 부진했던 고용 지표를 두고는 경제 활력을 높여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자리의 몫입니다. 경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자리 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결정 과정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8천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EITC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보다 3배가 늘어난 4조 9천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 이와 같은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고요.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포용국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패기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기 경제팀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에게 격주 보고를 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오찬 회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행정 규제를 풀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세부 계획과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가 내년 경제 정책 방향 1순위로 꼽히자 경영계는 화색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도 사실 신산업과 투자를 좀 열심히 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팀플레이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도 뒤따릅니다. 구체적인 규제 혁신 계획이 부족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카쉐어링 규제 완화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이제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해줘야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완 설명이나 좀 청사진 같은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늘려주기로 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경제 정책 방향은 어제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수출 규모와 국민 소득이 증가했지만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내년에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통한 보완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혁신해 투자 확대와 창업 붐을 일으키고 신산업 분야의 신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 4대 부문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람 중심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면서 내년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되찾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민간인 사찰로 보일 수 있는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김모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단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뇌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사실관계를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는 2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조모 변호사가 수임료 1억 2천만 원을 받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지만 1, 2심 판결문 어디에도 우 대사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이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작성한 첩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추가로 제기한 1,000만 원 관련 첩보는 수사나 재판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은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 씨가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줬다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첩보도 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장 씨가 조 변호사와 동업을 추진하다가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건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우 대사 관련 내용은 별도로 고소장을 낼 것을 권했지만 실제 고소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정식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은 없었다는 얘기라 수사를 거쳤다는 우 대사 측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 일과에 특별감찰단까지 투입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강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수사 대상자와 유착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통해 받은 청와대 추가 징계 요청서를 토대로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문서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오늘도 추위가 주춤하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내외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현재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기질이 또 나아지겠지만 저녁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도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 영하 2.3도, 대구 1도, 부산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구 8도, 대전 9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거대 양당에선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야 5당 합의 뒤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동이 열렸지만 시작부터 삐그덕댔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두고 당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합의문 1번 조항. 야 3당의 방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찍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검토라는 말에 더 집중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오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 3당과는 달리 권역별 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자칫 합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합의문 2항을 보면 의원 정수 문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10% 이내라는 단서보다는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0%냐 몇 %냐보다는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확대 여부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3당은 이번 달 안에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름 만에 합의하자는 건 졸속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아직 당내 여론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다르죠. 일단 국민들의 많은 관심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면 또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에 대한 반대론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야 3당과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거대 양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연말 전국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택시 완전 월급제를 중재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얼마를 벌든 10만 원 정도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산업금을 없애고 택시기사들의 수건인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 승차 거부 등 본질적인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택시 기사들의 생각입니다. 쫓기는 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승차 거부, 불친절, 불안요금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그 월급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완전 월급제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지난 1997년 월급제와 비슷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흐지부지됐고 2013년엔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는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채바퀴식으로 사건이 날 때마다 사탕 발림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는 완전 월급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심입니다. 준공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처럼 택시 회사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불 능력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승객들의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택시업계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작정인 지원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용할 가치가 있고요. 오는 20일 택시업계가 끝장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의 최종 중재안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가국입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택시단체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택시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을 방침입니다. 이 대표와 TF 의원들은 산학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정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산과 관련한 국가의 대원칙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준 돈은 뇌물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주장했고 최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인생의 사형 선고인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선 시간 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대학 측과 6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 2시 파업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뉴욕 김영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 채택입니다. 우리 정부도 채택에 동의했고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강간, 공개 처형, 강제노동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권고해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내용은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genuine human rights, as it is product of political plot on the hostile forces that try to disgrace the image of DPRK.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아 전원 합의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올해 결의안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대화와 협상 흐름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명수입니다. 남북철도 동해선 조사에 나섰던 조사 단원이 돌아오면서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사팀은 급속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는데요. 남북은 다음 주에 있을 착공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금강산과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구간을 달린 우리 측 조사단원 28명이 돌아왔습니다. 시속 30km 내외의 속도로 열흘 동안 800km를 달리며 진행한 조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사단은 동해선 역시 궤도 상태가 좋지 않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의선과 대동소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낮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궤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그 운행은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고, 특히 노후화로 일부 구간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금강산에서 안변까지는 조사 역시 버스를 타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동해선을 살핀 조사단은 두만강 다리에 올랐던 순간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처음 가본 그 길을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또 거기서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북측하고 같이 나누면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사에 투입된 우리 측 열차는 서쪽으로 이동한 뒤 오늘 오전 경의선을 통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쯤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될 착공식 관련 협의를 위해 이번 주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주 남북이 시범 철수한 GP의 완전 파괴 여부를 서로 검증했죠. 우리 군은 북측 GP가 모두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과정에서 GP 부근에 총을 쏠 수 있는 총안구를 일부 발견했는데요. 북측 설명만 듣고 제대로 확인하진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측 검증단과 북측 검증단이 북한 GP 지역에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보니까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측은 자신들의 GP 지하 시설까지 모두 파괴했다며 검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여기서 저 들어가십시오. 거기로 뚜지 갔으면 뚜지고. 우리 측은 북한의 GP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고 흙으로 메워졌는지를 살피기 위해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무너진 GP 내부에 추가로 남아있는 시설이 있는지 일일이 살피기도 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GP가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시범 철수 대상 GP 11개 가운데 5개 GP 부근에서 1개 내지는 2개의 총안구가 확인됐습니다. 총안구는 초소에서 외부를 관측하며 기관총이나 소총 등을 쏠 수 있는 소규모 진지로 지하 갱도나 교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당시 북측은 미확인 지뢰지대 내 총안구여서 사용하지 않거나 시범 철수 대상이 아닌 인접 GP의 총안구라고 설명했고, 우리 측은 이 같은 북측의 설명을 듣고 직접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총안구와 연결된 지하시설 등이 모두 파괴돼 GP 능력이 상실됐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북측의 설명만 듣고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북측과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합의한 것이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국제부문 올해 좋은 일 1위에 올랐습니다. CNN은 또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것을 스포츠 부문 올해 좋은 일 첫 뉴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개고기 도축장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국제부문 좋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새벽부터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사업장에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1,253곳에 달하는데 최근 16차례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회사 측이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고 수습보다 작업 지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23분. 그로부터 30분 뒤 컨베이어 벨트 하청업체 정비원들이 전화로 긴급 근무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으니 점검차 가동을 중단했던 바로 옆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이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로 이게 뭐 처참하게 죽었어요. 잔혹하게. 반나절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했고 벨트를 돌려야 된다고. 경찰에 사망사고를 신고한 새벽 4시 25분보다도 20여 분 정도 앞선 시각입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한국서부발전 측이 시신 수습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벨트를 가동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태안화력에 도착한 정비원들은 동료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동안 가동 준비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근로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하게 이거 생각을 하는구나. 이거 노예로 보는구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시민대책위는 긴급 정비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을 무시한 결정은 한국서부발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하청업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신고보다도 동료의 죽음보다도 급했던 컨베이어 벨트 가동 작업.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들에게 뒤늦게 배달된 소포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포 상자엔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좋아했던 영화 속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 나던 날 아들이 살던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뜯어서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 제왕을 엄청 좋아했어요. 문 앞에 뜯어본 그 소포에 그 반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반지였는데 결국은 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태안발전소 사고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남인순 최고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태안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개선, 또 산업재해 감소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으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28건에 이르는데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숙명여고와 대광고에서 발생한 올해 시험 문제 유출을 비롯해 그동안 감사에서 나타난 학생부 조작 사례를 학교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392개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감사받은 학교 대부분에서 3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이 지적됐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의 48%는 예산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 발전기금이나 보충수업, 초과 근무수당을 규정과 달리 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 사건은 모두 13건이 발생해 파면이나 퇴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고에서 8건,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부를 조작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바꾸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515건에 달했습니다. 한 번 냈던 문제를 또다시 내거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출제 오류로 전부 정답 처리를 한 사례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나 일선 학교의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 대종빌딩의 입주자 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강남구청은 응급 보강 조치와 정밀 안전 진단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면서도 응급 보강 공사와 정밀 안전 진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입주자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높은 분양 가격 때문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당장 목돈이 없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내년에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전국 12만여 가구가 차례로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분양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5년 임대와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예상 분양가가 지난 2009년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기를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보다 1.5배 넘게 오른 단지의 경우 최대 4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파산했다면 LO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다시 임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집값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등과 협의해 장기 저리 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이 분양 전환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 마련 계획과 분양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준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현실적인 분양 가격을 제시해달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전환을 받지 않을 거였으면 이 주택에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가 청약저축통장까지 상실되어 가면서 이러한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한 이유는 바로 우선 분양 전환권을 보고 국토부는 분양가 등 여러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오왕청심환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 약국 기업 동인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벌꿀을 재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35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청나라 때 세워진 베이징 동인당입니다. 약방으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위 제약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동인당의 벌꿀을 납품하는 한 식품회사. 직원들이 시장에서 수거한 벌꿀을 짜 큰 통에 담고 있습니다. 뜯어낸 상표를 보니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들입니다.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에는 이런 상품이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仓库里面有好多是那个北京退过来的蜜，还有就是大型的超市退下来的蜜，就是过期的、临近过期的。 수거된 벌꿀은 동인당 납품용으로 재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생산 날짜를 고쳐서 납품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它应该在这些召回的产品上面挂上不合格品的标识。他们这个处置这些不合格品呢，确实是不规范的。 동인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납품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35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처럼 국내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왕중왕전은 최강 중국을 제친 이웃 일본의 잔치로 막을 내렸습니다. 10대 천재 선수들의 스피드 탁구로 중국의 파워와 스핀을 제압했습니다. 서범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키에 까다로운 구질, 빠른 공격형 탁구를 갖춰 일본의 덩야핑으로 불리는 18살 이토 미마의 국제대회 연습 장면입니다. 같이 공을 쳐주는 기술 전담 코치는 물론 공을 주워주는 벤치 작전 코치, 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전담하는 트레이너까지 3명이 한 선수를 빈틈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팀 한 해 예산이 우리 돈 20억 원에 이르고 스타 선수들에게는 수억 원대 스폰서와 중국인 코치까지 붙는 일본 탁구의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맞춤 지원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최정예 멤버 3명을 꺾고 스웨덴 오픈 정상에 오른 이토호는 왕중왕전격인 인천 그랜드 파이널스 복식에서도 중국조를 물리치고 우승했습니다. デンヤピン選手と似てるって言われてすごく嬉しいですし、シングルスも団体戦もオリンピック出場決定なので、まずはその目標に向かって。 남자 탁구의 경우는 중국식 백핸드에 포핸드 속공을 접목한 15살 천재 소년 하리모토가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중국 출신이긴 하지만 일본 협회의 집중적인 조련으로 특유의 스타일을 완성했고 상반기에 최강 마루, 장지커를 누르고 일본 오픈을 제패한 데 이어 그랜드 파이널스 단식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는 한 코치가 한 선수만 이렇게 여러 선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선수한테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코치들이 좀 따라 붙어서 기술 향상을 해야 되지 않나. 탁구 외적인 일로 분주한 스타 출신 지도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여자부는 중국 출신 귀하 선수가 점령하고 남자부는 장우진 외 뚜렷한 새 얼굴이 없는 한국 탁구. 1년 반 정도 남은 도쿄올림픽에서 한 수 아래로 여겨왔던 일본의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충북 지역만 나쁨 단계인데요. 점차 축적됐던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낮 동안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턴 다시 스모그가 유입되며 중서부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해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5도, 대구 0.6도, 전주 영하 0.1도입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7도, 청주 8도, 대구 8도, 전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성탄절쯤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